자, 불을 안 끄신 것 같은데. 아니, 줄만 폈어요? 이렇게 끄셔야지. 몇 분들 중이어가지고. 아니, 아끼게 따로. 이런 건안 해. 여기서 화면도 잘 받으려면 하겠어요. 자, 두 분은 조금 늦으시나 봐요. 자, 여름입니다. 네, 우리 27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제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했죠. 근데 뭘 얘기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네. 오늘은 이제 마무리 왜 써야 할까?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읽는 것보다 쓰는 게 5배의 효과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왜 써야 할까?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예? 왜? 왜 늦으셨어요? 안 늦은 거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 네네네네. 네, 늦어도 환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없대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오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혁명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침에 뭐 이렇게 좀 교회를 하다가 들었는데 지금이 0.7명 세대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없다 하는데 근데 이게 엄청 기회라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 이제 우리 이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저 이제 그 최저 뭐라죠? 출산율?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전망하는데 모든 나라가 그렇게 따라올 거래요, 사실은. 뭐 더 많이 날 거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래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구조가 싹 바뀌어 버린대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학교에나 학원에서 보면 알잖아요. 이제 대형 학원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대형 학원이 있어도 다 온라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원주 가보면 다 이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해주지 않으면 학원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산업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요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인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0.7명 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축을 왜 안 할 거예요? 저축할 이유가 없어요. 왜? 가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 그래서 지금 MZ세대는 지금 뭐냐면 지금 쓰고 지금 즐기고 지금 놀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먼 미래를 보고 그건 우리의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4인 가족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4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열심히 벌어와야 돼요. 아빠는 절대 돈 쓰면 안 돼요. 그냥 열심히 벌어와야 돼요. 엄마가 그 돈 모아서 다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식들을 위해 쓰고 남으면 아빠를 위해서.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책꽂이 보니까 이렇게 어떤 여인이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용돈 봉투,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을 위한 용돈 봉투. 그러나 그 봉투는 비어 있더라고요. 엄청 기대를 하고 봤는데 빈 봉투, 먼지만 폴락폴락 날리는 그런 봉투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열심히 벌어와야 돼요. 이게 이제 산업 구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MZ세대는 그런 가부장적, 희생적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런 문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을 가져도 거의 핵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업 구조가 바뀔 거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게 부동산 기획으로 한 거고 저는 그 교육으로 바꿨어요. 교육으로. 교육도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케어해 주는 것이 이제는 진짜 교육인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있다 보니까 이 공동체적인 그런 것이 가족 안에서는 이제 안 돼요. 옛날에는 7명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얘기 안 해도 뭐예요? 이미 이 가족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져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공동체로 모이려면 뭐예요? 모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 하고 또 같이 있을 때랑 이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개념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주성이가 이제 할머니 키우지만 혼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걸 다 갖다 방방이도 갖다 주고 하는데 얘가 몇 번 뛰어보고 안 논대요. 아무리 좋은 놀이기구 있어도 안 놀아요. 왜요? 혼자는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 이제 모여서 공부하잖아요. 놀이기구 아무것도 없죠. 운동장에 풀어만 놔도 뭐예요, 애들이? 그냥 거기서 뛰어놀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 질이 달라지는구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사회가 되냐면,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함께 해야 좋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사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중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죠. 파란색 볼게요. 우리는 왜라는 질문 없이 태어나고 공부하고 또 사회에 입문한다. 왜 사는지 모를 물건을 사고, 왜 만나야 하는지 모를 사람을 만나고,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른 채 돈을 벌고 재산을 모은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 산업사회가 그런 사회였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생존을 위한 사회예요. 생존. 네. 그러니까 삶의 질은 뒤로 하고 생존사회. 네. 생존사회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가 웰빙, 잘 산다가 이 잘 산다와 연결되는 게 뭐죠? 부예요, 부. 웰스. 웰빙이 웰스와. 그러니까 부와 연결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부가 아니죠. 지금 잘 산다고 하는 건 뭐죠? 행복한 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영어적 어원은 해픈. 갑자기 우리가 행복하다고 했을 때 갑자기 뭔가 나에게 없던 것이 딱 생겨.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됐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예전에는 뭐냐면 외부에서 왔어요. 물질. 그죠? 건강. 근데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웰빙이라고 하는 이 잘 삶이 이제는 완전히 틀려졌죠. 자, 어른들이 잘 산다고 할 때 여행도 가고, 그죠? 어디 갔다 오는 거 되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바로 뭐예요? 삶의 질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해줘. 나 뭐 먹었어? 나 이 밥에 고기 먹었다? 이런 건 북조선 가서 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절대, 뭘 먹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존사회에서 이제 잘 산다라는 개념이 부가 아니라 이제, 행복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회인 거죠. 자, 밑에 파란색 보겠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잊어버릴 때 글쓰기는 지금까지 써왔던 자신의 글을 관성적으로 반복하는 일이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기존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답습하게 될 게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주제가 글 왜 써야 될까에 대해인데 이 행복은 이제 가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뭐랄까요? 익숙하고 생산적이고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글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글을 써야 할까? 첫 번째.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벗어나야 된대요. 우리 모두의 삶은 닫혀있고 또 갇혀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나의 욕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욕망에 저당 잡혀 우리는 오늘도 일상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집을 나와 타는 출근 버스는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정해진 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큰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의 직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이 일상의 감옥으로부터 만들거나 반대로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말들이다. 그러니까 말들은 우리를 어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기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권유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상투화시켜 우리 욕망을 다스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침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이에요? 아편은 마약이죠. 종교는 마약과 같다. 칼 막스가 한 말입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종교를 가진 자들 제일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 목숨까지 그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단정을 내리고 칼 막스가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공산주의가 도리어 종교를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똑같아요.
내가 갇혀 있는데 갇혀 있지 않은 것처럼 많은 말들이 우리를 설득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강력한 설득이 뭐예요, 우리가? 돈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살아생전에 야, 너는 집에 한 번 안 내려오나 그러니까 바빴어요. 왜 바쁘죠? 근데 목회자인데도 바쁜 거야. 아, 먹겠대. 예, 그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뭐죠? 제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직장 생활. 부모가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제가 왜 놀이학교를 2주에 한 번씩 하냐면 그것도 부모님이랑 같이 공지할 건데 5월 10일이란 아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들이 오는 가족은 선물을 좀 큰 거를 준비해야지. 이 노는 게 중요한데 누구랑 노는 게 중요하냐면 가족이랑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번에 놀아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운동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학부모님 어땠어요? 아이들이랑 놀아보니까 원래 잘 노셨나요? 힘들었어요? 예, 저기 얘가 셋이라서. 예. 근데 힘들지만 네. 행복하죠. 수업 같은 느낌.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엄마만 하면 안 돼요. 사실 아빠도 같이 와서 해야 돼요. 예. 오빠 일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빠 이 강의 들으시라. 나중에 애한테 뭔 소리 들으려 그래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은 엄청난 추억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예요? 애한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돼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휴가 기간에만 애들이랑 같이 가는 그것도 거의 요식행위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해진 거, 내가 학습 루트가 있어요. 자, 다산 정약용에 다산 초당을 가야 된다. 다산 초당이 저는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걸어서 30분이나 올라가야 돼요, 산을. 여름에 막 목이 막 뜨고 그러는데 우리 그때 큰 놈 다리 여기 슬래파 이게 찢어졌어. 안 올라와! 이거는 봐야 돼. 역사적인 이 위대한 정약용 선생님의 그 흔적을 봐야지. 애는 짜증나 죽겠거든. 자기랑 정약용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 아빠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렇게 우리를 말들이 우리를 왜라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로 자기를 의문시하지 않고 내가 가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식이 수단화되고 도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산업사회인데 이거 이제 얼마 못 가요. 예. 지금 현재 20살, 30대까지도 이제 전통적인 것을 양쪽에서 인정을 해요. 근데 20대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큰아들이 20대잖아요. 20대 아직은 중반 아직은 초반인데 그러니까 얘는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땐 되게 멋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같이. 어느 날 배낭 딱 메고 인천 다가 아빠 나 방 얻었어. 그럼 간 거야? 이제 알바도 구했어? 그럼 자기 행을,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어떤 구속되지 않고 되게 자유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전통적 가치관을 보면 어때요? 생각이 없는 놈이네. 예? 그러니까, 야, 너는 직장도 없고 대학도 가고 이 가치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이 뭐예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예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의 말들이 우리 현혹시키는데 이제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파란색 말들은 우리를 어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빨간색 두 번째 문제 시와 시나 소설 또는 수필 등의 글쓰기는 이 상투적 언어들에 대한 저항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런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인가? 예를 들어 시인을 생각해보자. 흔히 시인은 잠수함 속의 카나리아. 이 카나리아가 뭔지 아세요? 카나리아. 이게 뭐죠? 앵무새, 새 같은 거죠. 새 같은 거.
세상의 억압과 고통을 미리 알려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시인이 카나리아처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울음을 울듯 시를 쓰는 것이 묶여 있지만 울지 말아야 하는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다는 것은 언어 이전의 언어이고 언어가 상투화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나의 말이기도 하다. 그 잠수함에 이 카나리아를 두는 이유가 그러니까 공기나 환경을 얘네들이 빨리 알아챈대. 그래서 얘네들이 막 울면 지금 뭔가 위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뭐 올라가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에 재갈을 물리고 사실에 묶여 갇혀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운명이다. 시인은 우리의 울음을 대신하기 위해 시를 쓴다. 그래서 이제 뭐죠? 앞에 우리가 첫 번째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과 내가 사고는 그래도 뭐예요?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애들을 열심히 키우고 애들한테 막 의지하면 애들한테 부모가 뭐가 되냐면 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가 자유롭고 자기 활동을 하고 자기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애들은 그것으로도 사실 안심을 느끼는데 이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다 전통적으로 그랬죠. 근데 그게 도리어 뭐가 되냐면 애증이 되고 애착이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뭐가 되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꿈을 얘기하는데 엄마가 나에게 계속 요구한 게 있어. 너는 의사해야 돼, 의사해야 돼, 의사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꿈이 있는데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 꿈 의사. 이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그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기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벗어나기 위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의식은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되살아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시장 경제를 사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꺼이 상품이 되기를 희망한다. 더 좋은 상품으로 비싸게 팔리도록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거나 반대로 팔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싼 값으로라도 자신을 내놓기도 한다. 그런데 팔리는 것들이 생명을 가질 이유가 없다. 상품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누군가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다. 자, 이제 이 사회가 무슨 사회냐?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자, 제가 왜 안 일어나냐면, 여기 인대가 여기가 조금 늘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안 일어난 거 아닙니다. 자, 현재 자본주의 사회예요. 네, 언제 오셨어요? 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능력이 뭔지 아세요? 능력이 상품이에요. 야, 능력 있어. 그럼 그게 뭐 그 사람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중고 대 다 뭐예요? 팔리기 위해서 뭔가 가치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상품화 되기 위해서 어쩌면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보면 자본주의 상품 경제 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는 숫자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것이 수로 표현된다. 모든 상품은 가격이라는 숫자로 가치가 매겨져 있고 숫자로 표현된 연봉과 아파트 평수, 삶의 질에 대변하고 우리의 행복도 나의 가치도 모두 숫자로라는 지표로 나타낸다. 이 숫자화된 지표를 높여야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스펙이라는 또 하나의 숫자에 매달린다.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만약에 중간고사에서 100점, 자, 숫자에 연연했죠? 100점 나오면 한 과목당 내가 얼마를 줄게. 그래서 엄마가 있어서 밝히지를 못하겠고 100점 나오면 얼마를 줄게 했더니 이제 두 개가 100점이 나왔대요. 두 개밖에야? 근데 이제 하나는 확률과 통계, 수학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확통과 미적분이 있는데 미적분은 하나 틀리고 확통은 다 맞았대요. 너 수학은 좀 잘한다. 생윤도 다 맞았대요. 야, 너 수학은 잘하네 그랬더니 아빠 탁월해. 너 왜 이렇게 교만해?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지. 이제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 점수하고 2등 점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막 난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수학 이쪽에 자신이 있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내년부터 잘 써먹을 수 있겠군. 우리 공부방에 수학 선생님으로 야, 군대 빨리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뭐야, 우리가 100 하면 어떻게? 행복한 거야.
1등은 뭐예요?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죠? 숫자가 예, 잠시만. 숫자가 분위기 바꿔보세요. 딱딱하더라고요. 이제 원정 경기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네? 아, 애들하고 너무 잘하시다가 하는 게 아니라 다행이죠. 애들하고 하는 거야, 뭐. 왜 누구지? 제가 끝나요? 예. 꺼주죠. 이렇게 끄고 이어보기로. 왜 이렇게 전화를 하지? 누구지? 엄마들 무슨 뭐 예쁘게 아기가 되는 거야. 요즘 거기 네. 브레이크 타임 끝났습니다. 내일 운동회 한다고요? 네. 좋으시겠어요? 엄마들 달리기도 있어요? 네. 엄마들 애들하고 함께하는 함께하는? 거예요. 다리 전에 다리 묶어놓고 다니잖아. 네. 1등 하셔야죠. 네, 경쟁에 패 얘기하면서 1등 하셔야죠. 이렇게. 뭐 얘기하다 그랬죠? 하여튼 예, 이제 본인이 교만스럽게도 자기가 뭐 탁월하다고 이렇게 그래? 다른 과목들은 왜 그래? 그거는 좀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는 이런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표를 통해서 이 능력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숫자된 추상의 세계에 생명이라는 구체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살아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 형해화. 이게 형해가 뭐냐면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아무 뜻도 아니고 이게 빈 껍데기다 그랬는데 빈 껍데기로 남아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살고 있는데 그래요. 세상 사람은 부로 잘 살고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껍데기 불과한 로봇에 불과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마주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확인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애초의 생명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글쓰기는 생명을 잃고 상품이 된 존재를 되살리는 일이다.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되살리고 숨겨져 있는 생명의 씨를 다시 싹 틔운다. 그래 죽어있는 존재들이 가졌던 애초의 생생한 생명력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시인과 작가와 수필가들은 오늘도 영혼의 연필을 꺼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꼭 시인 작가가 아니어도 이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 오늘 이제 바쁘셔서 안 오셨지만 우리 임명자매가 거기에 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저한테 글쓰기를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그 밥그릇이 그렇게 무거웠대요. 이제 식당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그렇게 가벼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죠. 삶을 불어넣어 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글쓰기는 세 번째는 만나기 위해서야 돼요. 현대 사회는 인간 간의 단절이 심화된 사회이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바로 이러한 특질을 표현한 말이다. 현대의 도시인들은 사실 많은 사람과 함께한다. 아침 출근길 대중교통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 서로 몸을 부딪히고 일터에서 또 퇴근 후에 찾는 술집에서 여러 사람 공간을 공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내 자신을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알 필요도 없다. 혹시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듯 우리의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와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아닌 타인은 그저 잠시 한순간 스치는 인연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만나기 위함인데 글쓰기를 통해서 사실 먼저 자기와 만나죠. 그리고 이제 독자하고도 만납니다. 그리고 글의 대상, 주인공하고도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시도 쓰고 수필도 써보고 소설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면 새로운 어떤 인물을 제가 형상화시켜서 그 인물에게 제가 제 나름대로 막 재미있게 인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내가 살지 못했던, 내가 가보지 못했던 길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한 인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저씨가
여성성을 가진 어떤 여자아이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는 건 엄청난 연구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연구도 필요하고 어휘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글을 쓰다 보면 시는 세상에 대한 웅변이고 고발이래요.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시대의 양심이 시라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글은 시라 그래요, 시. 그리고 수필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일상성을 객관화시켜서 삶의 내용.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 인물에 내가 자꾸만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어서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사회를 또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글쓰기는 우리의 가치와 삶을 바꾸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책 한 권 읽으면 되게 보람되죠. 책을 읽은 적이 없으신가요? 책 한 권 딱 읽으면 어때요? 보람되죠. 너무 나갔나요? 그러면 한 50페이지 읽으면 기분 좋죠. 근데 글쓰기는 거기 10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쓴 글을 보면 부끄럽죠. 근데 자꾸만 또 이제 뒤에 나오면 고치다 보면은 새로운 생명이 막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그것처럼 그래서 이 글쓰기가 여러분 이제 다 이제 해산하는 고통. 그래서 우리 A가 그 해산하는 고통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해산의 고통. 근데 이제 그 고통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그거를 다 상쇄시킨다고 그러던데. 네, 죄송합니다. 지금 눈으로 저를 욕한 거죠. 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뭐죠? 글쓰기가 완전히 그렇게 수는 없지만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떤 생명이 탄생하는. 그래서 으쌰으쌰하고 이제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시를 감상해 볼까요? 봄, 김광석. 나무의 새싹이 돋는 것을 어떻게 알고 새들은 먼 하늘에서 날아올까? 물에 꽃봉오리 진 것을 어떻게 알고 나비는 저승에서 펄펄 날아올까? 아가씨가 창인 줄은 또 어떻게 알고 고양이는 울타리에서 저렇게 올까? 근데 마지막 3년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가씨가 창인 줄은? 나비가 저승은 또 몰라요. 저승은 뭐예요? 저승, 이제 나비가 원래 옛날부터 왜 이제 우리 전설의 고양이도 나오잖아요. 나비가 영혼을 상징하는데, 영혼. 죽은 영혼. 그래서 우리가 왜 저거 아닌가? 왜 세월호도 보면 이렇게 리본 있죠? 그 노란 리본. 그게 나비 모양이에요. 이렇게. 예,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나비는 네, 그런 거고. 이거 아가씨가 이건 무슨 의미예요? 창은 유리창 아닐까요? 또 어떻게 알고 고양이는 울타리에서 저렇게 올까? 고양이가 예쁜 사람 예, 하여튼 이게 문화와 상징을 알아야 이걸 이해해요, 그죠? 예, 문화와 상징을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언제 때 시인이신가요? 김광섭 씨는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여쭤볼 수도 없겠네요. 지금은 많이 살아계시나요? 여러분 김광섭 씨는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들어봤어요. 예,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산 저희 때는 번지가. 그거밖에 안 나왔었어요. 네. 네. 이분은 이제 산업화를 경계한 그런 시인이기도 한데, 네. 알 듯 모를 듯,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나무의 새싹이 돋는 것을 어떻게 알고 새들은 먼 하늘에 날아올까? 예. 그러니까 시의 어떤 역설과 반어를 통해서 봄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책 보겠습니다. 아이의 공부 태도가 바뀌는 하루 한 줄 인문학 109에서 113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머리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굳이 했고, 우리 어머니들 책 이거 단체 구입했죠?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한대 예단 이제 나왔어요. 아, 이제 그게 네, 한 달밖에 안 돼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자, 보겠습니다. 5페이지. 자, 올바르게 말하고 쓰는 법. 물론 글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들은 아직 조심스럽고 서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며 쓰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아직 저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때 이렇게 말하며 아이의 종이 앞으로 인도하자. 알지 못해서 쓰는 거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지. 내게 글 쓸 자격이 있을까라고 고민은 오히려 자만이라 볼 수 있어.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 배우는 과정을 글과 말로 남기는 거니까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을 남기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해. 용기를 내자. 말이 되게 어렵죠.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써보자는 거야. 예. 알지 못하니 한번 우리 써보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에 우리 이제 고학년 애들에게 이제 사행시를 쓰게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나중에 기발한 게 되게 많아요. 나도 멋쟁이, 목사님도, 선생님도 멋쟁이. 근데 이제 나도 멋쟁이는 잘 안 써. 자기 얘기니까. 선생님 멋쟁이는 잘 써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랬죠? 이런 사행시, 오행시는 아주 아이디가 막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써보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못 쓰는데 자꾸 예시를 들어주고 하면 아이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쓰면 막 쏟아져 나와요,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왜 말과 글이 중요한 걸까? 말과 글을 동시에 단련해야 지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말은 뭐죠? 말은 이제 언어죠. 말. 이건 소리. 그렇죠? 소리를 하는 거. 말하는 거. 쓰기는 뭐죠? 쓰기는 이거 문자죠. 문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어떤 말을 다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말을. 근데 말한 대로 이렇게 실천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잘 못하죠. 난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나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되게 못 지켜요. 근데 말은 조정이 안 돼요. 한번 뱉으면 끝나요. 근데 쓰기는 쓰고 내가 못 일어나니? 그러면 내가 6시 일어나겠네? 그럼 6시 30분. 또 일어나면 안 되네? 7시 30분. 근데 자꾸 아이들이 이제 관점이 어디에 맞춰지냐면 쓰기에 맞춰지는 거야.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실천이 말에 맞춰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 어떤 걸 다짐하는데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봐 이래요. 애들한테 글로 써. 근데 써보니까 글의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했니 못했니? 못했어요? 그러면 고쳐보자.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럼 했어요? 그럼 자꾸 애들 쓰는 것에 맞추고 쓰는 것을 자꾸 행동을 옮기면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지성인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건 지성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을 그냥 내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나의 인기나 나의 먹고 사는 거나 나의 입신양면에 쓰는 건 그 지성인이 아니에요. 소시민이라 소시민. 소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소시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천한 지성인은 뭐냐? 지성인은 자기가 배운 공적인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자꾸 몸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몸으로 옮기는 것은 말의 다짐이 아니라 글의 다짐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자꾸 글을 쓰고 거기 익숙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글 쓰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 나중에 말할 때도 글 쓰는 거에 한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글을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글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유명한 시 있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말할 때까지. 네, 저만 감동하고 있죠 지금.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시 아세요? 홀로서기라는 시. 서정주 아니에요? 서정윤. 홀로서기라는 시가 역대 시 중에 누구죠? 도종환의 접시꽃 당신만큼 버금가는 게 홀로서기였어요. 예, 홀로서기. 이 사람은 이 시는 처음 화장실에서 발견했어요. 서정윤이라고 하는 대구의 출신. 그래서 화장실 이게 사람들이 막 쓰고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 진짜 작가가 나온 거예요.
그 서정윤의 홀로서기라는 되게 뭐죠? 행동으로 말할 때까지 외우셨죠? 서정민 거기서 노래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같이 웃으셔야 돼요. 네. 자, 왜 말과 글이 중요한 걸까? 말과 글을 동시에 단련해야 지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나오는 즉시 사라진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에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써야 한다. 말을 고칠 수 없지만 글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우리는 글을 쓰며 우리의 말을 정확하게 다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과 글을 조금씩 알차게 만들며 말과 글이 다르지 않는 아이로 살게 한다. 살게 한다면 그 공부 가치 이상의 아는 지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예. 넘겨볼게요. 자, 다음에 자, 자꾸 할 일을 미루는 아이 어떻게 할까? 예. 이거 우리 다 경험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도 그랬고. 배움에 있어 안 좋은 습관은 모든 일을 대충 처리하는 것이고 대충 하는 거 있죠. 더 안 좋은 습관은 아예 뒤로 미루는 것이다. 대충 처리하는 아이는 일단 시작은 하지만 미루는 아이는 아예 시작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도 배우는 것이 없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 아이는 평생 배우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시험 공부를 위해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워도 계속 미루다가 시험 전날 한숨 쉬면서 몰아서 할 것이다. 결과는 늘 뻔하다. 그런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책 읽는 습관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늘 시험 전날 몰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제대로 교과서를 읽지 않는 습관을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집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페이지를 넘기기 일쑤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모든 뭐 국어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이렇게 뭐죠? 벼락치기가 예전에는 우리 때는 암기해서 바로 쓰면 되는데 요즘엔 사고력은 벼락치기가 안 돼요. 왜냐면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집중을 가지고 그냥 읽지 말고 집중력을 가지고 반복해 하루 5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시험 공부하는 방법 저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정독해라. 집중하여 정독. 처음에 정독 그냥 눈으로 정독 2번, 펜으로 정독 3번. 그 정독한 거를 내용 정리해라. 그리고 시험 전날 내용 정리한 것만 봐라. 그러면 이게 정독을 하면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전체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우라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단답으로 하는 문제는 이제 사고력에는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건 전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노트 필기 한 거 몇 개 가지고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는 벼락치기로는 왜냐면 벼락치기는 사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벼락치기는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독서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돼요? 나중에는 쉽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한 친구들은 공부 시스템을 바꿔놓죠. 그래서 이제 저는 7번 정독하면 웬만한 건 다 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7번만 정독해버리면 다 알아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있어도 그 내용이 다 자기 속에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7번만 딱 읽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아이는 다 천재예요.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집중은 뭐가 필요하냐면 목표가 필요해요. 목표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공부한다. 그러니까 대충이 얼마나 나쁘냐면 대충 하기 시작하면은 저의 경험담인 거예요. 대충 보기 시작하면은 디테일에서 다 무너져. 그래서 속된 말로 완벽해지지 못하는 습관이 계속 길들여지면 나중에 엄청난 큰 실수를 해버려요. 예, 엄청난 큰 실수를. 근데 그게 반드시 오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거는 전체를 계속 읽는 데서 나옵니다. 자,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미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사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상대에게 감사나 좋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고개를 숙이면 우리는 눈으로 자기 가슴을 바라볼 수 있다. 아이에게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자. 여러분 이제 저 점심에 이제 뭐 아내랑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랑 이제 전도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이렇게 국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또 특별히 또 우리 사모님이 오늘 이거 입으라고 네, 새로운 옷을 사주셔갖고 네, 입고 나왔어요. 하얀 옷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묻었나? 이건 뭐죠? 예, 우리도 모르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는 자기를 보는 거래요. 자기를. 상대방의 예의인가 일석이조.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는 동시에 나에게 어떤 인사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뭐죠? 사람에 대해서 사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에요. 그 예의를 갖춘 건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과 동시에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자, 이게 미루는 습관을 자기를 보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하며 자기 가슴을 바라보는 이유는 마음을 바라보며 행동에 조심하고 더 나은 오늘을 살려는 의미란다. 그리고 아래 글을 필사하여 아이에게 인사하는 의미를 전해주자. 이거 가능하면 오늘 애들을 같이 한번 써보면 좋죠. 나는 매일 누군가에게 인사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모두 괜찮습니다. 인사는 결국 나를 위한 행동이니까요. 인사를 하면 나는 매일 나를 돌아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있는가? 친구와 가족에게 좋은 말을 나누었는가? 나는 오늘도 고개 숙이며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거 집에 하나씩 붙여놔도 되겠죠?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여러분, 인사로 성공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인사 하나 때문에. 인사 잘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사모님도 나는 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인사할 때 그냥 살짝 목례만 하는데 우리 사모님 인사를 잘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가 있으니까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인사하면 경계를 뭐지? 그래서 인사를 못 하게 되는데, 근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예의를 갖추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그 인사하는데 욕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죠? 안녕하세요, 인사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정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하나, 인사하는 거. 예.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자, 미루는 습관은, 이게 인사가, 미루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니까. 자, 또 볼게요. 자기 할 일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중요성이 뭐냐? 이제 왜 미루지 않는 방법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머니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1번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네. 보세요, 어머니부터. 내가 하루에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뭡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 네. 네? 아가들 학교 보내는 거. 학교 보내는 거. 학교 보내기. 눈 뜨면. 예. 학교 보내기. 또, 미나 자매는 뭐가 제일? 학교 보내기. 학교 보내기 2. 예. 어차피 그거였었어요. 네? 신나게 네. 학교 가면 밤에 가는 거. 밥 먹는 거? 밥하기. 아침밥. 밥하기. 네, 밥하기. 진짜로? 네. 그건 아니지만. 그치. 밥을 먹는 네. 정말 자, 급해. 우리 권사님은 뭐세요? 없어요? 우선순위 없어요? 네. 사모님은 무엇입니까? 1번. 기도하게요. 기도하기. 네, 남편 밥 해주기 없고요. 애들 밥 해주기 없고요. 기도하기. 예. 저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설교하기. 짜증나. 예,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인데 이 우선순위 미뤄야 안 미뤄요? 절대 미룰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미룰 수가 없다고요. 저는 가끔가다 빠져요. 그리고 성령님도 얘기해요. 피곤하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편하게 해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 미룰 수 없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습관이 돼야 되는 게 있다. 이게 정말 이거는 구조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절대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그 루틴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밥을 하듯이 학교 보내듯이. 자, 이제 만화책 그만 보고 숙제하자. 그럼 어김없이 아이들은 엄마 5분만 더 만화책 보면 안 될까요? 이제 거의 다 봤단 말이에요. 라고 말로 숙제를 미룰 것이다. 물론 5분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5분만 더라는 아이는 미루는 습관은 좋지 않은 이유는 아이 스스로도 5분을 미루면 걱정에 빠지기 때문에. 애가요 5분간 미루고 나서 자기도 걱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용이 자기 안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갈등 속이에요. 자기 얘기는 했지, 엄마는 허락은 했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막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화책도 집중해서 읽으면 도움이 된다. 모든 책에는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촉박한 시간에 부모의 눈치를 보며 읽는 만화책은 다르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저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것, 낭비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럴 때 처음부터 만화책을 볼 때 또는 게임을 할 때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아이가 시계를 보며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더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행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인사하는 행동으로 미루는 습관을 모두 고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태도이다. 아이에게도 일상은 매우 소중하다.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일상도 어른처럼 바쁘다. 그래서 더욱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자꾸 공부와 독서를 미루는 이유는 그게 우선순위 중 상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함께 우선순위를 정해서 종이에 쓰고 자주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고 습관이 될 때까지 눈여겨 볼 수 있게 하자. 부모보다 아침에 잘 일어나는 아이,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그날 해야 할 것을 알아서 해내는 아이. 아마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원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런 애는 없죠.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에 미루지 않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면 애들이 언제 일찍 일어나냐면 휴일날 일찍 일어나요. 그죠? 학교 가는 날은 안 일어나죠. 휴일날은 엄청 일찍 일어나요. 엄마 좀 자고 싶은데 그때 또 일찍 일어나고 밥 달라 그래요. 네. 그 아이 일상을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부모의 개입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무엇이든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생산적인 거, 독서, 과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사실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하기 싫거든. 근데 우리도 이제 학교 보는 거 하기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책임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서와 과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책임감으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책임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머니와 이제 대응시켜 오는 거죠. 야, 내가 만약에 밥을 안 하면 어떡하지? 밥을 못 먹지. 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과의 약속이고 너와의 약속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책임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책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야 되잖아요. 수업도 해야 되고. 그 구조적으로 그걸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상황과 구조로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훈련시켜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런 거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야, 오늘 이 한 권 읽으면 못해요. 근데 이제 애들 선택하는 거예요. 너 오늘 이거 몇 페이지 읽을 수 있지? 몇 페이지 할 수 있지? 그러면 요거를 읽고 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걸 자꾸 보상을 주면서 아이들한테 자꾸만 매일매일 글쓰기 하면서 엄마는 독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이에게는 독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애한테 목표의식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읽자. 그리고 이거 읽은 다음에는 이걸 네가 원하는 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목표는 뒤에 있지만 앞에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금은 이제 책을 막 읽기 좋은 시절은 막 사실은 지금 애들이 어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정예 애들 이렇게 시켜보면은 혼자서 만약에 이걸 하라면 애들이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애들한테 그 40분, 50분 수업 시간에 하는 양이 결국 작지가 않아요. 보셨듯이 작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그걸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옆에 하고 있거든. 얘도 하고 있고 얘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예요? 그 안에 애들이 목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제가 노리고 쓰기를 엄청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한자도 쓰게 하고 영어 스펠링도 쓰게 하고 국어도 쓰게 하고 수학도 쓰게 하고 그러니까 뭐 언어 연산 뭐 외국어 다 하게 하는 그다음에 또 수문 그림 애들 수문 그림도 전투적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하나를 못 찾았어. 나 빗자루 못 찾았어. 내 빗자루 찾았어. 안 보이나? 막 그러면 저쪽에서 여기 있어. 그럼 나 보여줄게. 이러면서 전투적으로 막 찾는 이게 뭐야? 함께 이 공동의 가업이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이걸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단에는 제가 도장 딱 찍어주고 일부러 이제 요즘 엄마들이 옆에 계시니까 옆에 계신 게 좋아요. 왜냐면 엄마한테 검사 받고 와.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이 선생님이 아니에요. 부모지. 예. 그래서 가서 이번에 막 보여주죠 애들이 이만큼 했다고. 안 보여줬어요? 소윤이만. 배달 사고 났네. 가다가 어디 빠져봤나 보다. 그러니까 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에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목표의식을 정해서 우선순위가 이거다. 엄마의 우선순위는 이거야. 아빠의 우선순위는 이거야. 이렇게 정해주고 또 엄마 아빠도 그걸 실천해내면 아이들이 이게 목표구나. 이게 뭐죠? 공부의 동역자가 있는 공부 동역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도서관으로 갈까요? 왜 독서실로 갈까요? 동역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분위기가 엄청 중요한데 그러니까 왜 글로 가냐면 거기는 공부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자기도 그 안에 빠져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데 그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집에는 엄마가 과일 딱 넣어주고 엄마가 뭐 눈물의 여왕 보고 있고 자기들은 재밌는 거 보고 있고 나는 공부해야 돼? 예, 동역자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동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그것이 시너지도 있고 집중력도 생기고 함께 가거든요. 경쟁이 아니에요. 함께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부 동역자가 없으면 애들이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 우선순위를 자꾸 정해주는 우선순위가 뭔지.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갈 때까지 애들 5,000권을 읽어야죠. 자 지금 몇 권 읽었죠? 100여 권 읽었죠? 6개월 됐나요? 6개월 안 됐죠? 27주 6개월 됐어요? 됐네. 6개월에 100권 성공적이에요. 예. 계산해 보니까 5,000권? 어렵나? 아니에요. 5,000권 아니야. 3,000권, 2,000권. 하여튼 이 아이들이 이 책을 꾸준하게 지금처럼 만약에 독서한다면 장담합니다. 무서운 아이가 됩니다. 예.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가 되고 뛰어난 아이가 됩니다. 예. 꼭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예, 마지막 챕터. 자, 이게 이 책은 경쟁경우 야만이다. 요 책의 서론 격입니다. 한 4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세계 최악의 경쟁 교육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체적 난국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절망적 파국의 낭떠러지 끝에서 위태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암울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프랑스 권위 있는 신문 르몽드는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라고 이유까지 덧붙였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도 한국의 교육을 취재하러 왔다가 학생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 유린과 학대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프로그램의 성격을 교육 프로에서 인권 프로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원래 교육 프로로 찍으러 왔다가 인권 프로로 바꿔버렸대요. 왜? 완전히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가 됐어요. 아까 사모님이 그랬는데 학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 책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한국 대학생 10명 중에 8명이 고등학교 시절 사활을 건 전쟁터를 기억으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경쟁 교육으로 악명 높은 미국과 중국 학생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에 또한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적 지표들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은 세계에서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2014년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한 반면 소득 차이가 지금보다 더 벌어져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59%입니다. 한국인은 불평등을 선호하는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 과시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이게 어디서 오냐면 이게 컴플렉스에서 오는 거예요. 상처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전도된 가치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조사 결과이지요. 독일의 경우 우리와 대척점이 있습니다. 평등을 찬성한 아이가 58%, 이가 58%, 불평등을 찬성한 애 16%입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렇게 고소득자들은 세금 50% 이상 뗍니다. 만약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나죠. 막 난리 나죠. 그래서 막 어린이집은 부자 막 감세 막, 응? 막 그러는데 독일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독일에는 가면 수영장 다 무료예요. 축구장 다 무료예요. 하여튼 공공기관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세금이 고소득자 세금을 50% 빵빵 때립니다. 어떤 70% 때립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리고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교회가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나라의 공무원이에요. 목사님들이 이제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예스럽게 생각해요. 자기가 땀 흘리는 걸 가지고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이라 생각해요. 뭐 가치관이 완전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예요? 도둑놈들, 누리지가. 사실 그 불평등한 게 있어요. 조세제도가 불공평한 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차이죠. 근데 그만큼 뭐예요? 선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죠? 공공기관에 이런데.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2020년 영국의 명문대학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의 의뢰로 입소스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28개국 중에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로 밝혀졌습니다. 12개 조사 항목 중에서 무려 7개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정당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종교 갈등, 학력 갈등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은 타인에 대한 관용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세계 가치관 조사 자료에 활용하면 52개 국가의 관용성 수준 평가의 결과에서 자녀에게 관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45.3%, 52위 꼴찌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1,800달러 이른 르완다 56.4%보다 관용도가 낮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같은 반에 성적이 낮은 친구와 어울린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걔랑 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교육이 한국인 내면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했는지 이보다 더 선연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저도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뭐 케어하고 하는 친구를 보니까 걔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야. 그래서 어느 시간에 계속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이렇게 놀고 있길래 희서야, 걔 어떤 아이야? 제 말은 뭐냐면 계속 같이 놀아도 될까? 걔가 너의 공부를 방해하는 거 아닐까? 이게 이 살이 이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알아요. 걔가 아직 철이 없어. 뭐 철은 뭐 자기가 들여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네가 좀 잘 이렇게 좀 이끌어 봐야 되지 않을까? 원래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경쟁 교육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러니까 저도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게 했는지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례가 최근 우리 교육을 이루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보인 행태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한자의 목숨을 볼모로 의로 파업을 일삼는 의사들, 사법농단을 저지른 고위 판사들, 무죄 판결을 일관하는 판사들, 고위 검찰 간부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 부끄러움 모르는 검사들의 행동은 한국 엘리트들이 민낯을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보편적 정의의 편에 서기는커녕
이처럼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된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엘리트가 지배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독 한국의 엘리트 중에 대중을 깔보고 오만한 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보다 잘못된 교육 탓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교실에서 12년 동안 자란 아이가 어떻게 성숙하고 기품 있는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등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당했고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엘리트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식인으로 하지 않죠. 우리나라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소멸해가는 나라입니다. 자, 2023년 12월 2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로스다우서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다우서트는 여기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정조전합니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왜 이런 극단적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는 젊은 세대가 느끼는 경쟁과 압박, 불안을 핵심적 원인을 보면서도 그 근원에는 극심한 입시 경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잔혹한 학업 경쟁 문화는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생을 비참하게 만든다. 다우스트 칼럼에서 나온 바로 다음날인 12월 3일 한국은행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도 놀라운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초저출산의 원인은 주거, 고용, 양육 불안이란 지적하면서도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 급속한 출산의 저하의 결정적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라가르드 전 국제 통화기금 IMF 총재는 저출산 한국을 집단 자살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초저출산 사회 시스템 붕괴되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을 이루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학교 학창 시절을 지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2024년 2월 27일 영국 BBC에서 다룬 기사가 왜 한국 여성들은 아이를 낳지 않나 에서도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국가 비상상태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값비싼 사교육비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교육이 문제인가요? 사교육비가 문제인가요? 그죠? 근데 사교육이 생기는 이유가 뭐죠? 공교육에 어떤 누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험,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거를 커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문제 누가 내게요? 네? 학원상 수능 문제를 왜 내요? 수능 문제. 수능 출제위원회 누군지 아세요? 교수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교수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 거기 같이 들어가죠. 고등학교 선생님 출제위원이 아니고 애들 입장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 싶다를 학교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교수님 서울대 윤여탁 교수님 이렇게 싹 사라지면 그분이 전공이 윤동주 전공이에요. 그러면 애들한테 딱 이제 제가 쪽집게 있는 이유가 딱 보고 누가 없어졌어? 그러면 요번에 국어에 이 지문이 나오겠다. 김소월 윤동주 걸 쫙 살펴보고 요번에 여기 나오겠네. 적중.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전공 분야를 냈거든요. 그 선생님들을 가서 정오를 물어보고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오답이 2개 나온다. 학교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 가서 출제위원이 아니라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네. 이게 한 달 동안에 딱 호텔에 갇혀 있잖아요. 네. 출제를 누가 교수들이 하는 거예요. 그 애들 수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학교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애들이 뭐로 가요? 학원으로 가요.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교육비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문제 출제를 좀 다르게 한다면, 그죠? 좀 의미 있게 한다면. 그러니까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죠. 논술은 더 심해요. 논술은 이건 도저히 애들이 풀 수 없고 이제 지금 서울대 논술이 없어졌습니다만 서울대 논술은 7개 지문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문, 사회, 과학 전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서울대 논술은 또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단답으로 뭐 700자, 800자, 뭐 1400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2800자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저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의 틀 구조가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러면 사교육으로 가느냐? 왜 글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학교에서 그게 안 되거든. 학교 선생님들도 이미 뭐예요? 이거 학원에서 배우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을 바꿔주지 않은 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경쟁 구조를 그래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논술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논술인데 이제 프랑스식 수능 시험인데 거기는 이렇게 사랑의 논하시오를 쓰라고 쫙 쓰라. 그럼 자기가 3년 동안 읽은 책에 가지고 쭉 써요. 그럼 거기는 1등부터 뭐 15만 등까지 딱 해요. 그럼 15만 등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있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사립이 있어요. 돈 많이 내고 가는 데는. 거기는 뭐 머리 좋고 나쁘가 아니라 그냥 뭐죠? 기부금 많이 내면 돼요. 기부금 한 20억씩 내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립은 아예 이제 다른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자기 활동하고 독서하고 이러면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뭐 노벨상도 타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아주 특뛰어난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육은 뭐냐면 이거 전부 기능이에요, 기능. 계속 얘기하지만 수능은 뭐예요? 수능은 기술이에요, 기술. 수능 기술, 논술 기술을 아이들이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근원적인 어떤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네, 그죠?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 데이비드 콜먼 중간재 교수는 한국을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지목했습니다. 그것도 초저출산 원인으로 높은 경쟁, 압력, 고용, 주거, 양육 불안, 가부장적 가족 문화, 낮은 성평등 의식, 비혼 동거 문화, 출산에 대한 폐쇄성 등을 들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압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쟁 압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유명한 유튜버인 마크 맨슨이 최근 촬영한 유튜브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한국 사회에 대한 상당히 수준 높은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울증과 불안, 자살률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처럼 불행한 사회가 된 원인으로 경쟁과 성과 압박, 특히 절대적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지적합니다. 맨슨의 유튜브를 보는 내내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는 것겠다며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나라이다 보니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케아에서 38개국 대상으로 2023년 소비자 조사 발표했는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가장 즐겁다는 응답을 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때요? 같이 노는 거 좋아하죠?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항상 비교를 당하거든요.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러니까 애들은 뭐예요? 상처. 어릴 때는 그거 몰라요.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즐겁게 잘 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행복이 얼마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우울한 경쟁 구조라는 거죠. 이 결과 또한 치열한 경쟁, 각자 도생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고달픈 삶을 반증한 것이라고 씁쓸한 뒷맛만 남깁니다. 결국 이 모든 지표와 많은 석학들의 지적이를 가리키는 총체적 낭의 원인은 바로 경쟁입니다. 세계 최고의 우울증,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악의 갈등 국가, 세계 최고의 홀로주의, 이런 암울한 세계 기록들 뿌리에는 모두 극단적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 교육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이제 단순한 교육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존립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읽을 텐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우리 현실을 고발하는 것 같아서 좀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건 대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이 구조 속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진학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경쟁 구조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의 힘을 기른다. 그걸 우리가 심력이라고 해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는 그 뿌리 안에 독서를 통한 사회성을 기르는 거예요.
독서력을 강화한 사회성. 그래서 부모님들과 내가 여러분 아이들을 명문대 보낸다. 이건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한번 지금 초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 거의 10년 동안 이런 아이로 만들고 이런 아이들이 변화된 아이들이 정말 출중하게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간다면 이 교육이 성공한 교육이 아니겠어요? 이 교육이 의미 있는 교육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양동 지역이 최고의 교육 메카로 떠오를 것이다. 할렐루야. 아,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경쟁을 미리 준비하는, 경쟁이 있을 것이다. 아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쟁 안에서 나는 경쟁자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이게 원대한 꿈인가요? 아니면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실천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학부모 인문학은 먼저 부모님들이 이런 공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고 이런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속에 탕류 속에 흘러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자, 그렇게 또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 정도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빨리 저기 가야 돼서 우선 다음 5월 9일부터 강의. 오늘 좀 수고하셨습니다.